조선 중기 경기도 남쪽 변두리의 작은 고을에서 나는 배씨 문중의 서자라는 이름표 하나로 간신히 숨을 붙이고 살았다. 글은 배웠다. 말투도 예절도 체면을 지키는 법도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상은 책처럼 굴러가지 않았다. 적자들은 내게 늘 분수를 알라는 말로 밥그릇을 가르며 웃었고 나는 웃음 뒤에 남는 모욕을 삼키며 살아야 했다.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속아 넘어갈 준비를 조용히 끝내고 있었던 것뿐이다. 내 아내 장덕연은 나와 달랐다. 사람들은 덕연을 보고 장씨 집엔 아직 칼이 살아있다고 수군댔다. 몰락한 무반 가문이라 해도 그 몸과 눈빛이 말해주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힘이 세서 두려운 게 아니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 화가 나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끝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보다 침묵이 무섭다. 나는 그 무서움을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덕연 앞에서는 체면이라는 얄팍한 옷을 벗지 못했다. 오히려 더 꽉 여몄다. 나를 지탱해주는 마지막 끈이 그 체면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문중에서는 내게 늘 같은 표정을 지었다. 겉으로는 우리 집안 피가 어디 가겠냐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집안의 흠집이 되지 않기만을 바랐다. 나는 그 틈에서 한 방이 필요했다. 과거에 급제해 벼슬길에 오르든가 돈을 마련해 제 몫을 증명하든가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지름길이었다. 그 지름길이 장날에 열렸다. 장터는 늘 사람의 욕망이 끓는 곳이었다. 곡식값이 오르내리는 소문, 관아의 인사소식, 누가 어느 집 딸과 혼담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한데 섞여 냄새처럼 풍겼다. 나는 원래 장터 뒤편으로 가지 않았다. 사대부의 체면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묶어두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내 귀에 먼저 들어온 것이 승부가 아니라 구제라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말했다. 요즘 저 뒤쪽 판에서 한 번만 잘 타면 빚도 갚고 체면도 세운다더라. 나는 그 말이 바람인 줄 알면서도 바람을 붙잡고 싶었다. 장터 뒤편 낡은 창고 같은 곳. 그곳에서 나는 허명도라는 사내를 처음 봤다. 풍채가 좋았고 말이 유식했다. 겉으로는 향반이라 했지만 눈빛은 양반의 그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지 않고 구멍을 보는 눈빛이었다. 내가 가진 허영, 조급함, 인정받고 싶은 갈증. 그는 그런 것들을 마치 장부 펼치듯 훑쳤다. 그리고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내게 길을 터주었다. 한 판, 딱 한 판. 나는 그 말을 믿기 위해 내가 가진 의심을 스스로 눌러버렸다. 처음엔 정말로 돈이 들어왔다. 엽전이 늘어나는 소리가 글을 읽을 때보다 더 확실하게 내 심장을 두드렸다. 덕연 앞에서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다. 일이 좀 생겼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그날 이후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린다. 이성보다 체면이 먼저 움직이고 후회보다 욕망이 먼저 달린다. 집안 물건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다. 서책 한 권, 은비녀 하나,
그리고 덕연이 숨겨둔 돈주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이미 끝까지 와 있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도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만 남았다. 이번 판만 되찾으면 된다. 도박꾼의 말이 아니라 체면에 굶주린 서자의 말이었다. 내 손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결국 나뿐 아니라 그날 투전판에 있던 수십 명의 운명까지 한 줄로 묶어버릴 줄은 몰랐다. 나는 아직도 선명히 기억한다. 훗날 사람들이 떠들던 그 장면을. 버스에 탄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는 말이 그냥 과장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말은 소문이 아니라 결과가 되었다. 그 버스 안에는 단지 허명도의 일당만 있던 게 아니었다. 판을 구경하던 자들, 돈을 걸던 자들, 그리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붙던 자들까지 모두가 한 덩어리로 묶여 끌려갔다. 나는 그 줄의 끝에서 내 이름이 함께 불릴까봐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이 내 손이 장롱문을 여는 소리였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 나는 말해야 한다. 덕연이 어떻게 참는 사람에서 끝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허명도가 왜 갑자기 판을 크게 키우며 집문서까지 걸자고 나섰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투전판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관하로 실어 나르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그 한가운데 있었고 그때까지도 내가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 숨 쉬는 법부터 달라졌다. 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도 캐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옥죄었다. 무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은 분노를 소리로 쓰지 않는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단지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장터 뒤편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졌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처음엔 되찾기였고 그 다음엔 만회였고 그 다음부터는 이유가 사라졌다. 그저 판이 열리면 가야 했다. 허명도는 그런 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하지도 살갑지도 않았다. 대신 묘하게 점잖았다. 마치 내가 이미 그의 것이 된 사람처럼 대했다. 그 태도가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무시당하는 것보다 소유당하는 것이 그때의 나에겐 덜 아팠다. 판은 점점 커졌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장터의 상인, 객주, 떠돌이, 선비, 심지어 관아 아전의 먼 친척이라는 자까지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그 자리에 앉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두 이번 판만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그들 틈에 섞여 있으면서도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나만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명도는 판을 바꾸었다. 이전처럼 작은 판을 굴리지 않았다. 갑자기 빈 문서가 등장했고 집문서 이야기가 오갔다. 처음에는 남의 일이었다. 누가 집을 걸었대. 저놈은 오늘로 끝이래. 그런 말들이 소문처럼 떠돌았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느 순간 내 이름과 함께 불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도 부정했다. 설마 내가
배씨 문중의 이름을 걸겠느냐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허명도의 장부에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결국 장롱을 열었다. 덕연이 숨겨둔 마지막 돈주머니였다. 황소 한 마리를 사기 위해 계절마다 몸을 혹사하며 모은 돈이었다. 그 무게를 손으로 느끼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러졌다. 죄책감이 아니라 체면이었다. 이 돈을 되찾지 못하면 나는 남편도 사대부도 인간도 아니게 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가져갔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 수십 명의 사람을 한 줄로 묶어 관하로 끌고 가는 시작점이 되었다. 그날의 판은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허명도는 일부러 사람을 모았다. 판이 커질수록 구경꾼도 늘어났고 왈패 같은 자들도 슬금슬금 끼어들었다. 나는 그 분위기가 불안했지만 동시에 묘하게 고조되는 느낌을 받았다. 모두가 한 배를 탄 듯한 착각.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배가 바로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던 그 버스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갑자기 왔다. 허명도가 판을 멈추고 문서를 꺼냈다. 단순한 판돈이 아니라 차용증과 담보 목록이었다. 거기엔 내 이름뿐 아니라 이미 여러 명의 이름이 엮여 있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때부터였다. 판의 공기가 달라졌다. 웃음이 사라지고 숨소리만 남았다. 누군가는 나가려고 했고 누군가는 자리에 붙들려 있었다. 그때 누군가 관아 이야기를 꺼냈다. 단속이 심해졌다는 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포졸들이 들이닥친 게 아니라 장덕연이 들어왔다. 나는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다. 이건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끝내러 온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 사람들은 투전판이 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망한 건 판이 아니라 허명도의 계산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나 같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한 번만이라는 말이었다. 그 뒤의 일들은 곧 소문이 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줄지어 끌려 나왔는지, 왜 버스에 태워져 관아로 향했는지, 누가 살고 누가 무너졌는지.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정적 장면의 중심에 내가 아닌 덕연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허명도의 숨통을 조였는지 다음 단계에서야 비로소 드러난다. 그때까지 나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내가 피해자라고. 덕연이 투전판에 들어선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판의 주인이 지금까지 허명도였다고 믿은 사람은 나뿐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소리도 높이지 않았고 누구에게 말을 붙이지도 않았다. 다만 판 전체를 한 바퀴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사람을 세는 눈이 아니라 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엮여 있는지를 가늠하는 눈이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고 등줄기가 식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덕연은 곧장 판에 앉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누가 돈을 걸었는지, 누가 문서를 들고 있는지, 누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지. 그 사이 허명도는 여유를 가장했다. 그가 늘 쓰던 방식이었다. 상대가 흥분할수록 자신은 점잖아지는 척하며 우위를 잡는 것.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덕연은 흥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허명도의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계산이 드러난 것은 판이 다시 열렸을 때였다. 허명도는 일부러 판을 키웠다. 단순한 노름이 아니라 문서가 오가는 승부로 끌고 갔다. 차용증, 담보 목록, 집문서 이야기까지 한꺼번에 꺼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판은 처음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잡아먹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다는 걸. 빠져나갈수록 더 깊이 엮이게 만드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끝에는 관아가 있었다. 덕연은 그때서야 자리에 앉았다. 규칙을 묻지 않았고 족보를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허명도의 손을 봤다. 패를 섞는 손, 문서를 넘기는 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소매를 스치는 손. 그녀의 시선이 멈출 때마다 허명도의 손놀림이 미세하게 어긋났다. 그 어긋남이 쌓이자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지만 불안해졌다. 노름은 확신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 확신이 깨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덕연이 이 판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일부러 허명도가 가장 자신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술을 쓰게 만들고 문서를 꺼내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판을 키우게 하는 것. 그래야 한 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이 말하던 버스에 탄 사람들은 사실 그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 결정적인 장면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왔다. 허명도가 문서를 들고 판을 장악했다고 확신하던 순간 덕연의 손이 움직였다. 패가 아니라 문서의 흐름을 끊었다. 어디서 왔고 누가 보증했고 어떤 순서로 엮였는지 그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기자 허명도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저 사람도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직후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뛰어나갔고 누군가는 자리에 붙들려 있었다. 포졸이 들이닥친 것은 그 다음 일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졸이 왜 왔느냐였다. 단순한 도박 단속이 아니었다. 문서 위조, 불법 담보, 사설 투전 운영. 모든 혐의가 한 번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 묶음의 중심에 허명도가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덕연은 관아를 부른 게 아니라 관아가 올 수밖에 없게 판을 만든 것이었다. 사람들은 줄지어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 장면이 훗날 버스로 기억되었다. 하지만 그 버스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다. 덕연이 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도착지가 정해진 수레였다. 나는 그 줄의 끝에서 다리가 풀린 채 서 있었다. 피해자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믿음마저 부끄러워졌다. 내가 엮인 문서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함께 끌고 갔는지 이제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의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허명도는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수를 남겨두고 있었다. 판이 무너져도 사람 하나만 더 끌고 가면 된다는 계산.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나는 곧 알게 된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덕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침착함이 아니라 결단으로. 다음 단계에서 나는 그 이름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 그 이름 하나가 허명도의 모든 계산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는지.
허명도가 마지막 수를 남겨두고 있다는 건 덕연보다 내가 먼저 느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둘 중 하나를 택한다. 무너지거나 누군가를 끌어안고 함께 떨어지거나. 허명도의 눈빛은 후자였다. 그는 이미 자신이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 판을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것. 그 고리가 누구인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투전판이라는 곳은 늘 가장 숨기고 싶은 이름부터 부른다. 허명도가 문서를 정리하는 척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시선이 정확히 나를 찍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내 이름이었다. 배씨 문중, 서자 배윤경. 지금까지 피해자처럼 숨어있던 내가 그 판의 중심으로 끌려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이 모든 판의 시작이었고 가장 많은 문서에 이름이 엮인 장본인이라고. 그 말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실제로 그랬다. 하지만 허명도의 말에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나 하나를 주범으로 세우면 나머지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계산. 관아도 문중도 판에 엮인 사람들도 모두 그 계산을 받아들이기 쉬웠다. 나는 서자였고 체면이 약했고 보호해줄 적자가 없었다.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기에 딱 좋은 사람이었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덕연이 움직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이미 판을 무너뜨렸고 허명도는 끝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때 덕연이 앞으로 나섰다.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그 한 걸음에 판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끝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끝낼 자리를 고르고 있었던 것이었다는 걸. 덕연은 허명도를 보지 않았다. 그 대신 관아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닿은 곳에 이미 준비된 증거들이 있었다. 장부의 순서, 차용증의 필체, 도장이 찍힌 위치. 배청훈이 밤마다 정리해 두었던 문서들이 하나씩 꺼내졌다. 허명도가 나를 주범으로 몰아세우려던 바로 그 순간 문서의 주인이 바뀌었다. 죄의 방향이 나에게서 허명도로 정확히 뒤집혔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덕연은 나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었다. 진실을 제자리에 놓으려고 온 것이었다. 내가 빠져나가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누가 이 판을 설계했고, 누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누가 마지막까지 이득을 챙기려 했느냐였다. 그리고 그 답은 너무 명확했다. 허명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의 계산이 어디서 틀어졌는지 알아차린 눈치였다. 서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순간 덕연이 움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체면의 논리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덕연은 체면이 아니라 책임으로 판을 보고 있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갈랐다. 그날 투전판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감옥으로 갔다. 모두는 아니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잔인한 진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왜 갔느냐였다. 허명도의 일당, 문서를 조작한 자들, 협박에 가담한 자들, 그리고 끝까지 빠져나가려다 덕연의 손에 붙잡힌 자들. 사람들은 나중에 버스에 탄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고 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버스에는 우연히 탄 사람이 없었다. 다들 자기 발로 그 정류장에 도착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끝까지 남았다. 포졸이 내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았을 때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왔다. 덕연이 내 등을 쳐다보고 있었다. 꾸짖는 눈빛도 용서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판이 끝났다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체면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허명도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웃고 있었다. 마치 아직 남은 수가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웃음의 이유를 나는 곧 알게 된다. 관아의 문을 넘기 직전 허명도가 던진 한마디 때문이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이 싸움이 투전판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다음 단계에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풀어야 한다. 왜 덕연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지 않았는지, 왜 배씨 문중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진짜 참교육이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허명도가 관아 문턱을 넘기 직전 고개를 비틀어 나를 봤다. 그 눈빛에는 패배자의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다. 대신 계산이 남아있었다. 마치 여기까지는 내가 예상한 범위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이 판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투전판은 무너졌지만 문중은 아직 살아있다고. 그 말이 귓가에 남아있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줄 문제라는 걸. 허명도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향반으로 만들어준 족보 장사꾼, 문서를 눈감아준 아전, 빚을 대신 떠안아준 이름 없는 보증인데 투전판에서 끌려간 사람들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칼날은 이제 문중으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뒤 배씨 문중에서 사람이 왔다. 형식은 문안이었고 내용은 신문이었다. 그들은 나를 앉혀놓고 조용히 물었다. 어디까지 엮였느냐?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나 하나를 정리하면 문중이 얼마나 덜 다칠지를 따지는 눈빛.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허명도의 마지막 수는 나를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문중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다는 걸. 그날 밤 덕연은 아무 말 없이 문서를 내 앞에 내려놓았다. 장부, 차용증, 도장 목록, 그리고 관아에서 공식으로 작성된 기록 사본. 그 문서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줄의 끝에 결국 허명도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것. 덕연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아주 짧게. 이제 이걸로 끝낸다. 대사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에 새로운 고발장이 접수됐다. 투전이 아니라 문서 위조와 족보 매매, 그리고 사대부 사칭. 이건 가볍게 덮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정계원 현감의 태도도 달라졌다. 줄타기를 하던 얼굴에서 계산이 사라졌다. 이 판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관아가 체면을 걸고 정리해야 할 사건이 된 것이다. 그날 오후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투전판이 아니라 관아 마당이었다. 허명도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와 엮였던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났다. 빠져나갈 줄 알았던 자들, 조용히 뒤에 숨어있던 자들.
그들은 모두 같은 줄에 섰다. 그리고 그 줄이 다시 한번 버스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또 타는구나.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된 수거였다. 나는 그 광경을 멀리서 봤다. 내가 탔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다. 다만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다. 허명도는 끝까지 발악했다. 자신은 향반이고 족보가 있다며 소리쳤다. 그 순간 덕연이 한 걸음 나섰다. 소리치지 않았다. 다만 가짜 족보가 만들어진 날짜와 그걸 팔아넘긴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짚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허명도의 얼굴에서 마지막 색이 빠졌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해했다. 이 여인이 판을 이긴 게 아니라 판을 접수해버렸다는 것을. 투전판에 사이다는 돈을 되찾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잘못된 줄을 탄 사람들을 다시는 올라탈 수 없게 만드는 데 있었다. 허명도는 그날 이후 다시는 향반 행세를 하지 못했다. 이름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짜 양반에게 가장 치명적인 처벌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나는 덕연 앞에 섰다. 사과를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덕연은 내게 등을 보이고 말했다. 살았으면 그걸로 된 거요. 그 말은 용서도 위로도 아니었다. 책임을 넘기는 말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서 갚으라는 뜻이었다. 그날 이후 장터 뒤편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한다. 투전판이 어떻게 망했는지, 왜 버스가 2번이나 떠났는지.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게 있다. 그 판에서 진짜 무너진 건 도박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 위에 세워 먹던 구조였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남은 건 내가 어떻게 이 책임을 갚느냐이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건 나만의 착각이었다. 허명도가 끌려가고 그의 이름이 장부에서 지워지고 장터 뒤편이 조용해졌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판이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늘 빈자리가 아니라 후폭풍이었다. 특히 그 판이 문중과 관아, 족보와 체면까지 건드린 판이라면 더더욱 그랬다. 배시 문중의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처럼 노골적인 멸시는 사라졌지만 대신 계산된 거리감이 생겼다. 나를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부를 물었고 함께 술자리를 하자던 이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그 친절이 반갑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사건의 잔재로 보고 있었다. 허명도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누가 책임을 떠안을지 재고 있는 눈빛이었다. 며칠 뒤 배문영이 나를 불렀다. 문중적자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조용히 웃고 있던 사람. 그는 차를 내오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 일로 문중의 체면이 손상되었고 이를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그 말은 곧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는 내게 선택지를 주는 척했다. 스스로 물러나 조용히 살 것인지 아니면 문중의 일을 대신 짊어질 것인지. 둘 다 내 몫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거절했다. 말이 아니라 태도로. 고개를 숙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문중에서 돌아섰다. 그 행동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나는 알고 있었다. 서자가 문중의 계산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하지만 더 이상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다.
덕연이 지켜낸 판은 나를 다시 그 자리로 밀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덕연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다만 오래된 무기 하나를 꺼내 손질하고 있었다. 장씨 가문에서 내려오던 물건이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형태만 바뀌었을 뿐 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허명도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서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훨씬 더 체면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며칠 뒤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왔다. 이번에는 단속도 고발도 아니었다. 조사였다. 허명도의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의 족보 거래와 문중 연줄이 생각보다 깊게 퍼져 있었다는 것. 그 줄의 끝에 배씨 문중의 몇몇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나는 그 명단을 보고 숨이 막혔다. 나를 버리려던 문중이 같은 줄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 줄을 아직 끊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또다시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투전판이 아니라 문중 이야기였다. 누가 빠져나갈지, 누가 대신 책임질지. 그리고 그 중심에 다시 내 이름이 오르내렸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허명도가 남긴 마지막 웃음의 의미를. 그는 자신이 쓰러져도 구조는 살아남을 거라 확신했던 것이다. 그 구조가 나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다. 덕연은 그날 처음으로 나에게 분명히 말했다. 이번엔 짧지 않았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 같은 판이 열린다. 그 말은 경고이자 선택지였다. 나를 대신 싸워주겠다는 뜻도 아니었고 혼자 싸우라는 뜻도 아니었다. 같은 편에 설지 말지를 묻는 말이었다.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피해자라는 자리에 숨어 있지 않겠다고. 허명도의 판이 끝났다면 이제는 문중의 판을 끝내야 한다고. 그 결심이 어떤 대가를 부를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적어도 누구의 계산 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이 싸움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투전판도 도박도 아니다. 문중 회합, 족보 정리, 관아 보고. 겉으로는 가장 조용하고 점잖은 방식.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참교육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문중 회합은 늘 조용했다. 고함도 위협도 없었다. 대신 말의 순서와 앉는 자리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 나는 그 자리에 들어서며 처음으로 느꼈다. 투전판보다 이곳이 훨씬 더 잔인하다는 것을. 판돈이 돈이 아니라 이름과 혈통이기 때문이다. 한번 밀리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다. 그날 회합의 공기는 그 사실을 아주 단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배문영은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 얼굴에는 승자의 여유가 아니라 관리자의 표정이 있었다. 사건을 수습하고 줄을 정리하고 남은 위험을 제거하려는 사람의 눈빛. 그가 첫 말을 꺼냈다. 허명도 사건으로 문중의 체면이 흔들렸고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리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지는 자리였다. 대신 덕연이 건네준 문서를 떠올렸다. 밤마다 정리된 기록들, 이름과 날짜와 도장의 순서.
투전판에서처럼 이번에도 핵심은 누가 판을 설계했는지였다. 허명도는 이미 사라졌다. 그렇다면 그 다음 줄을 누가 쥐고 있었는지 밝혀야 했다. 이 자리는 싸움이 아니라 공개였다. 숨길수록 더 깊이 묻히는 자리였다. 문중의 원로가 나를 불렀다. 윤겸, 내 말이 필요하다. 그 말은 기회처럼 들렸지만 실은 올감이었다. 내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면 문중은 나를 정리하고 끝낼 수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사이 나는 처음으로 문중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이름표만 보고 있었다. 서자라는 표식만. 그때 나는 준비해둔 것을 꺼냈다. 말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허명도 사건 이후 관아에 접수된 조사 문건, 사본, 족보 거래의 날짜, 보증인의 이름. 그리고 그 보증인 중 몇몇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소리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 바뀌었다. 나에게 쏠리던 시선이 옆으로 옮겨갔다. 조용한 자리에서 이 변화는 치명적이었다. 배문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는 내가 여기까지 들고 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서자는 늘 도망치거나 매달리거나 무너지는 역할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피해자라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동시에 책임의 구조를 정확히 가리키겠다고도 결심했다. 그 둘은 모순이 아니었다. 오히려 함께 가야 했다. 원로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누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 누가 남아야 하는지. 그 계산이 시작되자 회합은 이미 내 손을 떠났다. 판은 열렸고 이제는 각자의 몫을 증명해야 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덕연이 왜 이 싸움을 조용한 참교육이라 불렀는지. 소리를 내지 않아도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를 수 있었다. 그날 회합은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보통은 내가 정리 대상이었고 그날도 그럴 예정이었다. 그런데 판이 뒤집혔다. 적어도 단독 희생양으로 끝나지는 않게 되었다. 문중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며 계산을 시작했을 것이다. 누가 누구와 거리를 둬야 하는지, 어느 줄을 끊어야 하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연은 한마디만 했다. 오늘은 시작이야. 그 말에는 기대도 위로도 없었다. 사실 확인뿐이었다. 문중의 판은 단판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의 회합, 보고, 정리.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의 결론이 필요했다. 그 결론이 나일지 아니면 이 판을 설계한 다른 이름일지. 다음 단계에서 관아가 다시 움직인다. 이번에는 투전도 도박도 아니다. 족보와 문중, 그리고 보고서 한 장. 가장 조용한 종이가 가장 큰 사람을 넘어뜨리는 순간이 다가온다. 문중 회합이 끝난 뒤 고을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밭을 갈고 장을 섰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는 분명히 흐름이 바뀐 기운이 있었다. 말이 줄어들었고 눈길이 달라졌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중 하나였다. 이전에는 동정이나 멸시였다면 이제는 계산이었다. 이 사람을 건드려도 되는지 그 판단이 시작된 눈빛이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정계원 현감의 이름으로 된 출두 통지였다.
예상보다 빨랐다. 문중 회합에서 흘러간 문서 사본들이 생각보다 깊숙이 파고든 모양이었다. 덕여는 아무 말 없이 내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그 손길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투전판으로 향하던 날보다도 더. 그때는 분노가 있었지만 오늘은 확신이 있었다. 관아 마루에 서자 공기가 달랐다. 여기는 힘이 소리로 나오지 않는 곳이었다. 대신 붓끝과 도장, 그리고 기록으로 사람을 눌렀다. 최도식 아전이 문서를 펼쳤다. 허명도의 차용증, 족보 거래 기록, 그리고 그 중간에 찍힌 보증인의 인장대. 나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들으며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문중에서 보았던 얼굴들이 그대로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연결이었다. 정계원 현감은 처음에는 중립을 가장했다. 사건은 허명도 개인의 일탈로 보인다고 했다. 투전판에서 벌어진 사기, 개인 간의 금전 문제.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도식이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더 올렸다. 허명도가 관아에 제출한 호적 정정 청원서. 가짜 족보를 공인받기 위해 시도한 흔적이었다. 그 순간 현감의 눈빛이 달라졌다. 관아가 이용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긴 설명은 하지 않았다. 피해 경위, 사라진 재산, 그리고 문중 내부의 압박. 말은 짧았지만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게 중요했다. 감정은 배제하고 구조만 남기는 방식. 정계원은 잠시 침묵했다. 선택의 순간이었다. 이 사건을 덮고 넘어가면 편해진다. 하지만 드러난 기록을 외면하면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날 관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대신 조사가 시작되었다. 허명도의 소매 속에서 나온 패처럼 이번에는 문서 속에서 이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배씨 문중, 몇몇 향반, 그리고 관아 내부의 느슨한 고리까지. 나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투전판에서의 승리는 단지 시작이었고 진짜 판은 이제 열렸다는 것을. 며칠 후 소문이 돌았다. 버스를 타고 다른 고을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관아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상인이나 친족 방문객이었지만 실상은 허명도의 자금과 문서를 옮기던 연결고리였다. 그들이 왜 감옥에 갔는지 처음에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번에는 빠져나간 사람이 없었다는 것. 나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허명도는 혼자가 아니었고 문중도 단일하지 않았다. 이 판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나는 그 한가운데에 떨어진 말이었다. 하지만 말은 움직였고 판은 흔들렸다. 피해자였던 내가 구조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이러니했다. 덕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다만 밤마다 새 문서들을 정리해 주었다. 관아에서 넘어온 기록, 증언의 흐름, 빠진 이름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참교육은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결론이 날 때 완성된다는 것을. 다음 단계에서는 감옥에 들어간 자들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다. 누가 시켰는지,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꼭대기에 누가 있었는지. 조용히 쌓인 종이들이 마침내 가장 큰 이름을 가리키려 한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입을 닫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건 그 반대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계산을 멈춘다. 밖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느라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안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언어로 바뀐다. 며칠 전 관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자들, 장부를 옮기던 손들, 허명도의 뒤를 바치던 연결선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들의 진술은 놀랍도록 일정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 듯 보였지만 말의 끝은 늘 같은 곳을 향했다.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문중에서 부탁했다. 향반 어른의 소개였다. 관아에선 문제 없을 거라 했다는 식의 표현들이 반복되었다. 나는 그 문장들을 들으며 알았다. 이것은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구조의 범죄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의 꼭대기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관아로 다시 불려갔을 때 정계원 현감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는 줄을 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선택을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최도식 아전이 펼친 문서에는 서로 다른 진술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자금 이동 경로, 문서 전달 날짜,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찍힌 인장들. 그 인장 중 하나는 내가 너무도 익숙한 문중의 것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맑아졌다. 그동안 나를 몰아세우던 시선들, 문중 회합에서의 침묵, 배문형의 계산된 태도, 모두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다. 허명도는 얼굴이었고 실무자들은 손이었다. 그리고 방향을 정한 머리가 따로 있었다. 피해자인 내가 어느새 그 머리를 향해 서 있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감옥에 있던 자들 중 한 명이 결정적인 말을 했다. 우린 운반만 했습니다. 어디로 가져가라고만 했지 그 뒤는 묻지 말랬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책임은 늘 아래에서 끊기고 위는 안전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기록이 있었고 진술이 겹쳤고 관아가 물러서지 않았다. 덕여는 그날 밤 문서를 정리하다 말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확신. 나 역시 느끼고 있었다. 이 판은 더 이상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었다. 고을 전체, 문중 전체가 결과를 지켜보게 될 싸움이었다. 며칠 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밤중에 집을 비웠다더라. 누군가는 갑자기 병을 핑계로 모습을 감췄다더라. 하지만 소문은 곧 사실이 되었다. 관아의 조사 대상 명단이 확대되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름들이 들어 있었다. 그 이름들 중 하나는 문중의 상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피해자로 시작한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끝을 봐야 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판의 결말을 책임져야 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더 이상 나에게만 씌워질 수 없었다. 다음 단계는 마지막이다. 관아의 공식 판단, 문중의 결정, 그리고 고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결론. 이야기는 곧 끝난다. 관아의 북이 울리던 날, 고을은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투전판 하나가 무너진 날이 아니라 사람을 속여 먹던 방식 자체가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을 나 역시 그 자리에 서며 마음을 다잡았다. 더 이상 억울함을 설명할 필요도 분노를 드러낼 이유도 없었다. 오늘은 오직 결과만 남는 날이었다. 정계원 현감은 평소보다 늦게 자리에 앉았다. 그 짧은 지연이 의미하는 바를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미 윗선의 재가가 내려왔고 물러설 수 없는 판결이라는 뜻이었다. 최도식 아전이 차분히 문서를 읽기 시작했다. 허명도의 족보 위조, 차용증 조작, 관하 문서, 허위 제출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공범자들의 이름. 그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장터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 중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향반이라 불리던 자도 있었고 문중의 체면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도 있었다. 그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권위는 사라질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불린 이름은 배문영이었다. 문중의 적자, 상석의 주인, 늘 나를 내려다보던 그 이름이 관아 마루 위에서 또렷이 울렸다. 죄목은 단정했다. 직접적인 사기 가담은 아니지만 허명도의 문서 거래를 알고도 묵인했고 문중의 이름을 방패로 삼아 보호한 책임. 그 순간 문중 사람들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음이 들리는 듯 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이미 판은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은 길지 않았다. 허명도는 곤장과 함께 유배형, 재산 몰수. 그의 패거리들은 유형과 장형. 배문영은 문중 대표 자격 박탈과 향반 지위 말소. 관아는 더 이상 그 이름을 공문서에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보다 더한 참교육은 없었다. 이름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름을 잃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내 이름이 불리지는 않았다. 피해자라는 위치는 끝까지 유지되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누군가의 몰락 위에 올라선 승자가 아니라 구조를 드러낸 증거로 남는 것. 덕연이 원했던 결말도 바로 그것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고을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누구도 큰 소리로 나를 치켜세우지 않았다. 대신 길을 비켜주었고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다. 과장된 찬사는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 소리 없는 사이다. 뒤늦게 밀려오는 통쾌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당에 들어서자 새로 산 황소가 낮게 울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문중의 문제아도 투전판의 피해자도 아니었다. 흙을 밟고 집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다시는 같은 판에 서지 않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장터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 요즘은 문서 들고 설치는 사람보다 조용히 사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라. 그 말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다. 허명도는 사라졌고 가짜 양반들은 이름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진짜 참교육이란 상대를 때려 눕히는 게 아니라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이 고을에서는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다. 투전판 하나가 아니라 한 시대의 가짜들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